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5월 황금 연휴 기간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고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황사와 스모그의 유입으로 내일까지 공기가 탁해져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만의 유전체 표준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오차를 줄여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법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인류를 달에 처음으로 보냈던 세턴5 로켓과 미국의 마지막 우주 왕복선인 아틀란티스는 미국 우주개발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실물 로켓과 우주 왕복선을 보고 온 기자의 취재 뒷이야기를 과학 본색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떨어질 때 꼭 액정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돌림 힘이라는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돌림 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황금 연휴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야외 나들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 비가 내릴 확률은 낮습니다. 연휴 첫날인 4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으며 6월 상순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어린이날인 5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맑은 날씨 속에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날씨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입니다. 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고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잔잔하기 때문에 밤사이 차가워진 공기가 계속 머무르면서 아침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온도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미세먼지도 연휴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연휴 첫날인 주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4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일에는 한때 나쁨 정도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가 나쁠 경우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는 야외보다는 실내로 나들이 장소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눈과 손, 발을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중국 수도권 지역 대부분 도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가을부터 지난 겨울까지의 공기질 목표 달성 현황 자료를 보면 수도권 28개 도시 가운데 24곳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한 도시는 베이징과 창저우 등 4곳에 불과했고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20개 도시에서 전년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수도권 도시들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2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했습니다. 중국 환경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공기질 악화 원인으로 매년 다른 기상 조건과 오염원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진 것을 꼽고 있습니다. 심한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을 최대 20%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팀은 미세먼지와 태양광 발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 발전량은 설비 용량보다 최대 20%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미세먼지가 태양광을 흡수 또는 산란시켜 태양광 패널에 도달하는 빛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며 태양광 에너지 수급 정책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의 유전체 분석은 암부터 치매까지 각종 유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분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한국인만의 유전체 표준 물질이 처음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게놈 프로젝트 성공으로 인간 유전체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 개발돼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해독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은 실험 과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오차를 줄이고 유전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한국인 유전체 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인종 간의 차이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인이나 동아시아인의 유전체 정보를 더 정확하게 담은 표준 물질입니다. 한국인의 독자적인 DNA를 추출해 유전체 표준 물질을 개발하고 이에 해당하는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겁니다. 한국인 유전체 표준 물질은 맞춤형 유전체 분석을 도와 각종 유전질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국내 검사 업체들은 서양인 유전체 표준 물질을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염기서열 정보가 30% 이상 많은 한국인 표준 물질을 값싸게 쓰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수입되는 표준 물질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유전체 표준 물질은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진단과 치료법 개발은 물론 아시아인의 유전체 분석 신뢰도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이식용 신장을 병원까지 무사히 이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주차장. 드론에 흰 상자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식용 신장입니다. 작업이 끝나자 편평한 곳으로 옮겨진 드론이 곧바로 이륙합니다. 비행고도 91m, 시속 32km의 속도로 밤하늘을 날아서 메릴랜드대 의료센터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4.8km 거리를 10여 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대기하던 병원 직원들이 드론을 실내로 가져가 상자를 분리해 수술실로 옮깁니다. 이송된 신장은 9년 동안 신부전을 앓던 40대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습니다. 병원 측은 드론에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의학계에는 큰 도약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nd what we've done is try to innovate those systems to allow our patients better access to higher quality transplantable organs. 의료진은 사전에 당국의 드론 비행 승인을 받고 소방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장기 이송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민간 우주 여행용 유인 캡슐이 시험 도중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이스X 부사장 한스 퀘니스만은 유인 캡슐의 비상탈출을 돕는 엔진을 연소하는 시험 도중 사고가 발생해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파괴된 캡슐은 지난 3월 초 무인 상태로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시험 비행하는 데 성공한 우주선으로 오는 7월 미국 우주인 2명을 우주정거장에 실어 나르기 위해 시험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엔진 문제는 아직 조사 중이며 다른 크루 드래곤을 이미 만들고 있어 모든 것이 초기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찍은 화성의 일출과 일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사이트-5는 지난 24일과 25일 화성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과 오후 6시 30분에 각각 화성 적도 인근 엘리시움 평원 지평선에 걸린 태양을 로봇팔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화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멀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가 지구에서 보는 것의 3분의 2 크기로 보입니다. 인사이트-5는 이와 함께 본체에 장착된 카메라로 일몰 때 구름이 흐르는 장면을 연속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은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우주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는 미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 등 공동연구팀이 26만여 개의 은하가 담긴 현존 최대의 우주사진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허블 레거시 필드로 불리는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난 16년간 관측해온 7,500여 장의 사진을 짜집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빅뱅 5억 년 뒤인 133억 년 전의 은하의 모습도 있으며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밝기의 100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연구팀은 31개 허블 프로그램이 모은 이미지를 짜집기 하는데 250일 이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에 담긴 영역은 현존하는 사진 중에 가장 넓지만 지구에서 봤을 때는 보름달 크기에 해당할 정도로 작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 취재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죠? 이 케네디 우주센터가 미국 로켓 발사의 심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 우주센터는 그 올랜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 비지터 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비지터 센터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네. 세턴 5 로켓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세턴 5 로켓이면은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달에 보낸 그 로켓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만든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불리죠. 이 세턴 5 로켓. 예. 이 로켓이 이제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아폴로 프로그램은 1966년에 시작을 해서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공식 종료됐죠. 네. 나사는 이 아폴로 17호 이후 아폴로 18호에 쓸 세턴 5 로켓을 제작을 해놨는데 네. 이 17호에서 종료가 됐으니까 이 18호에 쓸 로켓을 사용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그 로켓이 실물 그대로 전시해 있습니다. 네, 세턴 5 로켓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 로켓은 처음 보면 그 웅장함에 놀라게 되는데 예. 길이가 110m가 넘어요. 네. 엄청난 길이죠.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 런던의 명물로 알려진 이 세인트 폴 대성당보다 불과 한 30cm 정도 작은 크기라고 해요. 네. 이 전시된 로켓은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누워놓은 그런 형태로 예. 있죠. 이 로켓은 질량만 한 2,700톤이 넘고요. 지구 저궤도의 인공위성 한 118톤짜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총 3단으로 구성된 로켓이고 이 3단 로켓의 머리 부분에 아폴로 우주선을 이렇게 탑재해가지고 우주에 쏘아 올리는 거죠. 예. 아무래도 로켓의 핵심이라고 하면 엔진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세턴 5 로켓 이제 그 3단 끝 부분을 보면 엔진 5개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엔진은 이제 F1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F1 엔진은 3,460톤의 추진력으로 발사 한 2분 30초 만에 한 고도 61km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네. 그것인가요? 그 F1 엔진인데 예. 근데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마력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억 6천만 마리의 말이 예. 1분 동안 마찰을 끄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엔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이 F1 엔진은 고정이 돼 있고 네. 이 나머지 4개 엔진이 평행 유지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로켓의 비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세턴 5 로켓은 지금까지도 역대 최강 로켓으로 또 불리고 있죠. 근데 세턴 5 로켓 개발과 관련한 비화가 또 있다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로켓 개발은 미사일 개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사실은 미사일이 먼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로켓이 개발이 됐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로켓을 개발한 일본과 더불어서 유일한 나라 2개에 속하는데요. 네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 V2라는 로켓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로켓인데 이 로켓을 만든 사람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박사예요. 네. 근데 이 독일이 그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이 되죠. 네. 예. 이 독일 패망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 브라운 박사를 영입을 하죠. 그 브라운 박사가 이 세턴 5 로켓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세턴 5 로켓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 미국이 이 브라운 박사 영입을 하지 못했을 테고 그랬으면 이 세턴 5 로켓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굉장히 좀 늦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로켓 개발이 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된 셈이죠. 예. 자, 그럼 다음 주제는 우주 왕복선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이 비지터 센터에서 이 세턴 5 로켓과 함께 꼭 봐야 할 게 이제 우주 왕복선 아틀란티스인데요. 네. 이 세턴 5도 실물이 전시돼 있지만 이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도 실물이 전시돼 있거든요. 네네. 이 우주 왕복선이라는 건 이제 국제 우주정과 지구를 네. 오가면서 네. 우주인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 우주 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은 지금 저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우주 왕복선이고 네네. 로켓은 전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로켓은 한번 발사되면 이제 일회용으로 끝이 나지만 왕복선은 우주 정거장에 그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지구를 귀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귀환한 이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을 네. 그대로 전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오. 네. 근데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이 실내를 공개한 상태로 전시를 해서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우주 왕복선과 다르게 이렇게 안에를 볼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로 전시가 돼 있죠. 이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은 미국 나사의 4번째 우주 왕복선에 속해요. 예. 1995년 10월 3일 첫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총 33번의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우주에 머문 기간도 대략 한 307일 정도에 달하고요. 이 왕복선이 이동한 거리가 한 2억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뭐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이 아틀란티스 우주호는 2011년 7월 8일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1981년 4월 12일 컬럼비아 발사를 시작으로 처음 시작된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돼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네. 이전 우주왕복선이었던 뭐 챌린저의 폭발 사고 이런 것도 좀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나사가 이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죠. 네. 아니 화면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정말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자, 우주왕복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나사의 마지막 우주왕복선이 엔데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미국의 우주왕복선은 이 컬럼비아를 시작으로 챌린저,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아틀란티스, 엔데버 등 총 5기인데요. 예. 앞서 설명한 이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은 이 케네디 우주센터 비지터 센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엔데버는 미국 LA 소재 그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 전시돼 있어요. 네. 이 엔데버는 1992년 5월 7일 처음으로 발사가 됐고요. 네. 모두 25차례 임무를 수행을 했고 우주에 머문 기간이 299일 정도 됩니다. 이 아틀란티스와 비슷하게 한 2억 킬로미터 정도를 우주 비행했습니다. 네, 우주왕복선 엔더버는 명칭과 관련된 비화도 재밌는 게 있다고요. 이 엔더버가 네.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 대략 열정, 뭐 노력 이런 의미를 담고 네. 있거든요. 나사가 이제 이거를 대국민 공모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공모를 통해 그래서 했군요. 그 미국의 어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대국민 공모를 했는데 네.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역사적으로 뭐 유명한 이런 탐험이나 예. 뭐 이런 항해에 쓰였던 함선의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초등학생이 이 제임스 쿡 영국 선장이 18세기 항해에 나섰던 함선 HMS 엔데버 이름을 따서 HMS는 줄이고 엔데버만 따서 네네. 요걸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당첨이 됐던 거죠.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엔데버가 이 스펠링을 보면은 미국식이 아니라 영국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 네. 어떤 제임스 쿡 선장 어떤 기린다는 의미에서 1989년 5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엔데버가 이제 선정이 됐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참 이 엄청난 우주왕복선을 초등학생이 지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퇴역한 우주왕복선의 어떤 엔진이 나사의 차기 로켓 개발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이 우주 왕복선은 우주 정거장을 보내는 데 쓰이는 로켓에 장착되는 엔진을 이제 우주 왕복선 엔진 이걸 RS-25 엔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줄여서 RS-25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RS-25 엔진 3기가 동시에 내뿜는 그 힘의 크기가 후버댐이라고 미국의 그 댐이 있잖아요. 예, 엄청 13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래요? 힘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예. 나사는 이 엔진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네. 우주왕복선 때 개발한 엔진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차세대 로켓인 SLS 로켓에 장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 SLS 로켓은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 미국의 차세대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데 쓰일 로켓을 말을 하는 네. 거죠. 나사는 2024년에 이 SLS 로켓에 그 아폴로 우주왕복선과 같은 오라이언 우주선, 왕복선이 아니라 우주선을 탑재해서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약 10년 전에 퇴역한 우주왕복선의 엔진이 또 달 탐사 프로젝트에 활용된다니까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른 시기에 노화가 시작되고 수명도 비장애인들보다 5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의 고통이나 노화 관련 질환까지 겹쳐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 장비를 이용해 장애인들이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운동과 재활 치료를 통해 장애인들이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겨우 한두 발 걷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그래도 한 6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팡이도 졸업했어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이른 나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기 장애인들이 노화 관련 질환을 앓는 비율은 33.5%로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비교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0년가량 일찍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의료이용, 진료비, 또 노화 관련 질환, 또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이러한 격차는 이른 생애 주기에 굉장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격차가 컸고 10년의 추적 연구 기간 동안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1.7배 높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장애인은 72세, 비장애인은 77세로 장애인이 5년 짧았습니다. 장애와 이른 노화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관리 대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유규입니다. 최근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최근 진주와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환자와 지역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질환자는 7만 7천 명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이들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사례관리 미흡자, 관리 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협조해 이달 26일까지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적극 개입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투약과 진료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질환 치료 관리 강화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구현하고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치료 감호 대상자라든가 조금 응급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경찰 119, 때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경찰, 법무부 간의 사각 공조 체계가 구축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도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막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아이들이 링거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링거 거치대가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아동용 휠체어 형태의 링거 거치대 아이몬을 개발했습니다. 분홍색과 민트색으로 이뤄진 아이몬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탑재했습니다. 링거줄 꼬임 방지 장치와 산소 탱크 등 의료 장치와 보호자를 위한 수납 공간도 갖췄습니다. 연구팀은 아이몬이 작은 자전거처럼 타는 즐거움을 줘 링거 맞을 때 두려움을 없애고 입원 생활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몬은 세계 3대 디자인 전람회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에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가 끝나는 날까지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12대 원장으로 신영식 신임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원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과대 화학공학부 학부장, 연구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 원장은 취임식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분석과학 최첨단 연구인프라 대표기관과 국내외에서 모여드는 세계적 수준의 분석과학 개방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혁신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5도 등 서해 5도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 열립니다. 국립삼림과학원은 우리 숲과 국토의 가치를 알리고 평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7일에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름다운 숲을 간직한 섬 서해 5도 국회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파도가 만들어낸 예술의 섬 백령도와 대청부처의 섬 대청도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작품 50점이 전시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돌림 힘이란 물체 회전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인데요. 이런 돌림 힘은 일상 속에서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돌림 힘의 원리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출근길이나 퇴근길은 물론 친구를 만날 때나 자기 전에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확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때를 잘 보면 대부분 액정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한 순간 액정이 파사삭 부서진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스마트폰 떨어지는 것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는 독특하고 쓸모없는 연구를 한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이그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매튜스 교수에게 스마트폰이 떨어질 때 액정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매튜스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한 손으로 느슨하게 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사용자의 손가락이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떨어질 위험이 큰 상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게 되면 스마트폰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된 힘이 바로 돌림 힘이라는 힘입니다. 돌림 힘? 이건 대체 무엇일까요? 돌림 힘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 있는 사람들도 토크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차량 엔진에서 자주 쓰이는 이 용어는 어떤 물체를 점점 빠르게 또는 느리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회전하는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곱한 만큼의 크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대상, 예를 들어 지구의 경우는 자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토크의 크기가 0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회전하지 않는 대상 또한 토크의 합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밑에서 받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무게중심인 중간에서 스마트폰을 받치게 된다면 양쪽 끝과 회전축 사이의 거리가 같고 작용하는 중력이 같아서 양쪽의 돌림의 크기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게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을 받치는 경우 무게중심에 발생하는 중력이 회전축으로부터 생긴 거리에 작용해 토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회전하며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왜 하필 스마트폰의 액정 방향이 땅에 닿아서 깨질 확률이 더 높은 것일까요? 떨어질 때 다시 한 바퀴를 돌아 뒷면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매튜스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튜스는 받쳤던 손가락 지점에서 회전하며 추락하는 스마트폰의 회전 속도에 대한 공식을 세웠습니다. 세운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손에서 스마트폰이 회전하면서 추락할 경우 바닥을 향했던 액정이 다시 빠르게 회전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액정면으로 떨어질 확률은 뒷면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러 변수에 의해서 뒷면으로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액정이 바닥과 부딪힐 확률이 과학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돌림힘은 손수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수레 손잡이를 그대로 놓으면 수레는 앞 또는 뒤로 고꾸라지게 됩니다. 바퀴를 기준으로 회전하여 고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수레의 회전축은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짐을 뒤쪽에 싣게 되면 짐이 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어 짐의 무게에 의한 토크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을 앞쪽에 싣게 되면,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먼 거리에 짐을 놓게 되면 수레를 잡고 있는 사람은 수레가 가만히 있도록 해줘야 하므로 의도치 않게 토크를 0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해줘야 합니다. 즉, 수레를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서 앞으로 밀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힘을 하나 더 가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짐을 앞으로 놓게 되면 수레를 끌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돌림힘의 원리는 이외에도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망치로 못을 뺄 때 받침을 대고 뽑으면 못이 더 잘 뽑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바로 못이 받는 힘의 방향에 있어요. 박힌 못을 뺄 때 받침이 없는 상태로 빼면 못에 가해지는 힘은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은 나무로부터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받침을 깔고 못을 빼게 되면 못이 받는 힘이 이번에는 대각선보다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못에 박힌 방향과 평행에 가깝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앞선 경우보다 마찰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더 큰 힘으로 못을 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못 빼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벽에 못을 뺄 때는 받침을 꼭 대주는 것 기억하세요. 설명해드린 몇 가지 예시 이외에도 돌림힘은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스패너를 이용해 볼트를 조이거나 풀 때, 문을 여닫을 때 경첩에서의 회전 운동, 문의 손잡이 등의 원리는 모두 돌림힘의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죠.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일상 속에서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1년에 약 20조 원인데요. 엄청난 규모로 보이지만 미국 내에선 비용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족한 예산으로 아폴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달 탐사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예산은 30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 물론 역사나 규모 면에서 비교는 어렵겠지만 누리호 발사와 달 착륙선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투자로 로켓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